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월요일의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며 시작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품사 손도 못 쓰고 줄 폐업, 차 쇼크 확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실적 쇼크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파가 부품업체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매출이 30%나 줄어들어서 곳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5년 새 반토막이 나서 부품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전하고 있군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강제징용 개인배상 내일 최종 판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든요. 일본 언론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양국 암은 착지점 안 보인다. 뭔가 양국 관계 좋지 않다. 이런 일본 언론 기사인데요. 일본 배상명령 대비 외교카드 검토. 주한 일본 대사 귀국시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네요.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그 5억 달러에 과연 강제징용 피해 내용이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바늘구멍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정원 채운 곳이 없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데. 여기 보시면요. 국공립수 적어서 띄엄띄엄 통학버스 거의 없고 도보로 걸어서 가기도 힘들다. 굉장히 불편한 곳에 위치돼 있군요. 긴 방학, 짧은 방과 후도 걸림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군요. 정원 충족률이요. 전국 평균 79%밖에 안 됩니다. 서울 경우는 90%, 10% 정도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비어있는데 국공립 유치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용무니까요. 교육당국이 좀 해결해야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폭탄 소포 이어 유대인의 총기 난사, 미국 증오범죄 확산되고 있다. 40대 백인 남성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모든 유대인 죽어야 이렇게 외치면서 11명 넘게 총격을 가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아픈 건가요? 이런 일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의 행간을 분석해 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내린 비가 그친 뒤 날씨가 한층 쌀쌀해졌습니다. 아직 가을인데 말이죠. 날씨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장충당공원에 나가 있는 민미경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날씨 전해주시죠. 오늘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이곳 장충당공원은 알록달록 아직도 가을의 향기가 짙은데 하지만 공기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설악산의 기온 영하 7.7도, 철원 영하 0.6도, 서울도 4.6도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5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 기온이 오른다고 해도 서울의 낮 기온 12도, 안동 1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서는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곳곳에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 1.8도, 전주 7.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2도, 대전 15도, 전주와 대구 16도에 머물며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무려 1도까지 내려갑니다. 주 후반이 돼서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이 정말 파랗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꼭
꼭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충당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입 다물기 전략.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얘기 같군요. 그다음에 경찰 출석하는 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굴까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입니다. 분열과 증오의 나라가 된 걸까요? 미국 이야기. 그리고 촛불 집회 2년. 오늘이 벌써 2년이 되는 그 날이군요. 자,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정점. 먼저 이렇게 써 있네요.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보시면요. 정점 양승태 향하는 검찰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헌 입에 성패 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속이 됐죠. 굉장히 어렵게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실무 책임자 임 구속 수사 탄력 임 전 행정처장 차장 혐의 30여 개 양승태 그리고 전직 법원 행정처장 3명도 검찰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제목대로 정점인 양승태에 향하는 검찰 수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임종헌의 입에 성패가 달렸다고 돼 있는데 중앙일보 기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막상 그 입 수감복 입은 임종헌 입 다물기 전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에 성패가 달렸는데 그 입이 다물기를 하고 있다. 여기 있습니다. 사법남용 구속 뒤 첫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인 정치보복 부당한 구속이다. 그러면서 진술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점까지 수사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그러다는 얘기 나오는데 먼저 최경선 의원님, 임종헌 전 차장의 이제 진술 거부, 뭐 수사 거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어떤 생각, 어떤 이유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일단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변호인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사건을 그 사람들은 일단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당한 구속이다 이렇게 변호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사법농단이라고 보는 검찰 측 시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종헌 전 차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의 의리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이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기 싫다. 이런 측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법 남용이라는 것이 재판 개입이 핵심인데 이것은 구두 지시로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겠지 뭐 문서로 재판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남기지는 그럴 않았을 가능성이 거 많아 아니겠습니까?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의 정언이 정말 핵심적인 어떤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키가 될 것인데 그런데 본인이 지금 입 다물기 전략이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오고 그렇게 있어요. 되면은 수사에도 상당히 차질은 있을 수 있겠죠. 김철 교수님, 지금 이 수사에 뭐 협조를 안 한다, 진술 안 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입을 다물겠다, 뭐 구속이 됐지만 그런데 그 이유를 정치 보복이다 지금은 정치적인 뭔가 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통상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뭔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영장이요 본인의 친정인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원도 정치적 보복에 가담을 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임 전 차장의 상당히 딜레마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법원에서도 그러면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 준 셈이 돼 버렸는데 그렇죠. 이게 상황이 좀 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법원은
아무래도 이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예. 이게 이제 굳이 이제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예. 법원 내부에서 이 사법부의 신뢰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좀 이렇게 간지 지혜 같은 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것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 수장까지 뭔가 이제 그렇게 그 수사가 가지는 않게끔 예. 뭐 참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이제 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이 사법부라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특별재판부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법원 자체가 자기 정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비를 없애기 위한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권이나 현재 정치 세력한테 향한 거지만 법원한테는 할 얘기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딜레마인 거고 결국은 이런 이제 시비 던지는 것은 이제 먹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 오늘도 잠깐씩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여기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갈린다고 하네요. 사법농단 어느 정도 규명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다른 분석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논의, 힘 빼기 목적이다. 또 이런 해석이 있네요. 임종원 구속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사를 좀 더 읽어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려운 수사 여건에서도 검찰이 사법농단 실체를 다수 밝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단 하나 나오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5일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여야 4당 원내대표의 발표. 이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는 또 정치적 해석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이군요. 일각에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양문석 회장님. 여러 가지 해석을 제가 지금 전해드렸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 어떤 배경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밝혀진 부분 방금 이제 그 사회자가 읽어주신 부분은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상당 부분 압박을 줬을 거다. 그 부분이고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그 임 차장이 관계자들하고 차명폰으로 말 맞추기를 했던 부분. 그렇다는 또 그런 소식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알려진 부분인데요. 상당히 그 가슴 아픈 일은 법원이 범죄 집단으로 계속 그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 계속 범죄자들을 은닉하고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읽어주셨던 게 일각에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 내부에서 강하게 지금 그 분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원이 범죄를 은닉하고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양으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있었던 사실을 삭제하려고 하는 꼬리자르기라는 표현이 법원에서 나오는 건 아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다른 그런 영역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종종 보도가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사법부 특히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으면 전면적인 부정을 당할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이 그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꼬리 자르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건 현재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고 법원에 대한 법조계 안에서의 신뢰가 없는 거다.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받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재판부가 강한 여론적 지지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저들로서는 우리는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분노의 분출이거든요. 법원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안인데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다른 사람 재판하듯이 똑같이 자신의 식구들에게도 재판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법원의 신뢰나 공신력은 정말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사실 임종원 전 차장은요. 사실은 그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대법관으로 가는 자리로 통상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법관 직전에 지금 좌절을 한 셈인데 아까 말한 꼬리 자르기와 관련해서 일각의 법조계 시각은 저 파장이 이른바 대법관으로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의 눈초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게 어떤 그렇게 의도하에 발부가 됐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10여 개의 제목에 30여 개의 범죄 사실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이제 소위 저희가 속칭하는 재판거래라는 것은 직권남용의 일부거든요. 이제 판사한테 이렇게 재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지시했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그거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백하지 않는 한 사실 그거는 미수죄가 없어요. 그건 또. 그래서 법리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검찰이.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아마 사찰, 법관 동향 파악이 그것 또한 직권남용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일부 진술도 있고요. 또 뭐 이메일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어떤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소명이 된다 이런 이유인가요? 그렇게 판단한 걸로 전 추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히 기각됐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증거 수집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 수집은 사실 불필요한 거다. 이런 판단을 법원이 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압수수색 영장이 90% 이상 기각된 거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바로 된 거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법리상 조금 억측이 있고요. 뭐 물론 뭐 외적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냥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 저희가 믿어야겠죠.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참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전문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받는 상황. 이게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이 지점에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전문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에 관한 부분. 전문가 영역이 자꾸 일반 여론 영역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한국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학부모 동의 없이 문 못 닫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이 최근에 이 비리 파문이 퍼진 이후에 휴원, 폐업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교육부 당국이 이제 나선 건데요. 교육부 휴폐원 지침 개정 추진. 시행령 개정 안 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학부모 동의 부분인데 개정이 안 되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요. 폐원 땐 원화를 인근 유치원에 배치하는데 통상 국공립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국공립 유치원은 콩나물 교실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기사도 좀 마저 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16곳 벌써 폐원 모집 중단. 답답한 엄마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일부 유치원 운영 못하겠다 반발을 하면서 폐원 모집 중단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아이를 그럼 어디로 보내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육부의 발표 내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교육부는 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서 일방적인 집단 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 지도를 나가주시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 처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최영수 의원님, 학부모 동의를 통해서 폐원, 휴원.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유치원이 우린 저 그만두고 문을 닫겠다 했을 때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이 문을 못 닫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게 사립유치원이 공직자인 것도 아니고 문을 닫는 게 직무의 위기가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문을 닫고 싶은데 문을 못 닫게 한다는 게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전 사립유치원들이 일부 이제 반발을 하면서 그 반발의 수단으로 폐원, 휴원, 뭐 모집 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사립유치원이라는 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보조금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공공성을 따지면은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문을 닫는다는 거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 어떤 문을 닫을 자유까지 막겠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 정부가 무조건 적폐몰이식으로 몰아가다가 또 문 닫겠다고 그러면 문은 강제로 못 닫겠다, 못 닫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적폐몰이와 강제적인 해법을 찾는 것보다는 공익성과 함께 이 민간의 투자 의욕이라든지 교육 사명감 이런 것도 동시에 살려주는 이런 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는 놀랐던 것이 지금 그럼 국공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에 저렇게 비리가 많으면 국공립유치원은 가득 차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명기사에서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이유를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방학이 뭐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렇죠. 그 기간만 잠깐 아이들을 보면 되는데 그런데 국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학을 한 달씩, 두 달씩 해버리니까 보낼 수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통학버스가 없기 때문에 애들을 보내기가 힘들다든가. 한마디로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고서 사립유치원만 계속해서 이렇게 적폐몰이식으로 비난을 해대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먼저 이 유치원의 공익성을 강조하려면 국공립부터 공익성이 살게 해롭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들도 공익성과 마찬가지로 있던 민간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교육적 사명감이 살아날 수 있게끔 같이 모든 것을 균형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유치원, 일부 유치원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 지금 맞서는 그 비리 문제에 관해서 정부에 좀 맞서는 듯한 분위기도 분명히 지금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좀 반발하고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대립 구도가 좀 복잡하게 짜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유치원 연합회 내에서도 한국 유치원 종연합회 소위 말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한유총, 한유총. 그다음에 전국 사립유치원 연합회 전사위원이 좀 대립하고 있고 유치원 의견이 좀 서로 다르군요. 그래서 뭐 전국 사립유치원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수긍하고 수용할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내의 양대 단체의 입장도 좀 다르고. 그다음 두 번째가요. 제가 통영에 살잖아요. 통영에서 이 사립 유치원 집행부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억울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의 현상하고 지방 도시들의 현상하고 지방 소도시의 현상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것도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에서는 상당 부분 선호하지만 오히려 유치원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 교육의 퀄리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립 유치원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도 지적했던 것처럼 방학이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그다음에 아이들이 9시 등교해서 4시에 의무적으로 다 그 하교를 시키느냐, 6시까지 더 봐주느냐, 또 부모가 찾으러 오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7시 이후까지도 챙겨줄 수 있느냐, 이런 국공립 그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그다음에 퀄리티의 문제가 그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면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그 함께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국공립이라고 모든 지역이 다 선호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국공립이 대안일 수는 있는데 그 대안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이지 지역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국공립이 외면당하고 있고 특히 단설보다는 병설이 더 또 외면당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병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구설로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안에 있는 그 유치원.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원장격을 맡고 있는 이러한 병설 유치원은 또 더 문제가 이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사립 유치원의 원장들 전국의 모든 원장들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 마녀 사장하듯한 이러한 흐름들은 빨리 차단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지역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 사립 유치원이 병원에 있었을 때 오는 이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지만 인구가 아주 적고 인구가 줄어드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영향력들이 상당 부분 감소되거나 미미하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을 또 따져봐야 되는 게 좀 이제는 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유치원이 있습니다. 한 이사장이 뭐 유치원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형 유치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유총 지도부의 이해를 가장 한유총 지도부가 이해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데가 기업형 사립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들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제도와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똑같은 상을 놓고 정책이 쏟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상황이 다 다른데 교육부가 뭔가 좀 서두르면서 너무 한 가지 잣대로 다루다 보니 이게 소위 말해서 디테일에서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엔 관련 기사 2개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유치원 파문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 집 보시죠. 그동안 유치원 비리 파문이 나오면서 그럼 어린이집은 괜찮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원장 복지부 감사 앞두고 투신 사망. 이런 또 비극이 발생을 했네요. 창원서 공공형 운영 40대 여성 가족 점검 대상이 된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 경찰은요. 관계 여부 수사를 하겠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27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2천여 곳에 대해 29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일단 경찰이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또 이제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내년 민간 어린이집도 전면 무상 보육한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유치원 파문 있는 와중에 여기 보시면요. 국공립과 보육료 차액 지원키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 어린이집이 좀 가격이 높거든요. 그래서 민간을 보낼 경우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느는데 그 차액을 국공립과 민간의 차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겠다. 서울시와 구청에서. 자, 부모 부담 6만에서 10만 원가량 줄어들 듯. 동네 육아방 키움센터 450곳도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선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고 이번에 김주혜 교수님. 예. 일단 이 투신 사망 이 부분 글쎄요. 이런 일 절대 벌어지면 안 되는데 또 이러네요. 스트레스를 혹시라도 받아서 그 압박감에 이런 비극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런 아직은 조사 결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나왔습니다. 예, 뭐 현재 어린이 원장 하신 분이라니까 이제 예. 그럴 만한 이제 개연성이 이제 뭐 보이죠. 예.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제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강경책 위주로 좀 가고 있고, 예. 그다음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이제 있지 않는가.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어쨌든 문제 제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박영진 의원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학부모 동의 없이 문 못 닫는다 뭐 등 이런 문제 등도 사실 이제 시행령 개정이고 또 이것도 이제 입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아교육법상 예. 시행령에 대한 여러 예. 이제 그 관련 사항이 있는데 국회에서 좀 합의를 만들고 예. 대책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교육부가 너무 이제 앞에 지금 나섰단 말이에요. 그간의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예.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이해 당사자인 그 이제 사립 유치원 쪽과 뭔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가운데 또 여기는 국민 대표나 학부모 대표도 예. 관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좀 거버넌스를 꾸려 가지고 좀 찬찬히 접근을 해 나가는 게 사람도 안 다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부라든지 이쪽도 부담이 덜 하면서도 예. 합리적인 대책 만들 수 있는데 예. 뭔가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뭔가 막 이제 강경책을 이제 선언을 한 정부부터도 건데 뭔가 지금 뭘 하지 않으면 이게 네.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눈총을 받겠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사람이라든지 예.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 갖고 사는 그거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막 엄청나게 때리면 그냥 수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나름대로 적응하거나 또 예. 대책을 만들어 대항하게 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이제 비극적인 예. 여러 가지 죽음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개연성까지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투신 사망 관련해서 이제 복지부의 이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걸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복지부가 사전에 이 점검 관련해서 아직 통보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씨 운영 어린이집 비리 정황이 있는 것 아니고 운영 실태 파악하는 지도 점검 대상이었다. 이렇게 지금 경남도는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거나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본인 또 가족들은 스트레스, 약간 압박을 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와서도 경찰 쪽에서 이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이런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전면 무상 보육을 하겠다. 차액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이건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런 말씀은 조금 뒤늦게 이게 정리가 된 뒤에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치인이라서 그러신가요? 지금 교육당국이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게 좀 권위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련자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합동회의 같은 거 해서 한 1, 2년 시간을 주고 회계 정비도 하고 이런 연후에 단속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리라고 다 일괄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뭐 지적 대상이 나중에 비리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이나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나름 교육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사회적 이목이 좀 따가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겪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누리과정에 대한 이제 그 교과 과목인데요. 제가 볼 때 이걸 정식 교과 과목으로 이제 취업 전 1년 채택하고 그다음에 3세, 4세까지 채택을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으로 나가질 않아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질 않고 안에서 교재 갖고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교육 보육료를 보태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교과 과정에 대한 좀 합리적인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영선 의원님. 과거에 대선 과정에서 어느 후보가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몰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지금 말이죠. 그럼 사립과 국공립의 그 차액을 없애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학부모들은 사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방학도 적고 그다음에 그쪽에 프로그램도 좋고 해가지고
앞서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공립 유치원은 아직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고. 이렇게 사립 유치원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어린이집도 뭐 똑같이 유치원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도 지금 사립과 국공립의 가격 차이를 없애고 나면은 학부모들이 그럼 사립부터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대로. 예, 그러면은 국공립을 늘리겠다는 이 정책적 그거와 지금 다른 행보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국공립 확대, 근데 이제 지방정부에서는 차익을 보존해준다. 이게 약간 엇박자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정부가 뭔가 좀 서두르는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정교한 정책 그리고 숙고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론의 문매가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뭔가 정책을 매일 내놔야 된다. 이런 약간 서두름 이게 분명히 느껴져서 좀 차분히 좀 생각하는 시간. 물론 급하게 해결할 것도 있지만 차분하게 가야지 또 손질한 일이 없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오늘 네 분께도 공통적으로 그 부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2장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 사람인데 뒤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은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악산 산행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한 2시간 정도가량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함께 청와대 뒤편에 북악산 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행 끝난 뒤 오찬을 만두를 먹었다고, 만두국을 먹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연내 답방이 가능할까 어쩔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십니다. 답방을 하면 어디를 보여주고 싶으시냐고 했더니 한라산 구경은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어제 그 장면 혹시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되면은 그 영상 지금 보니까 저희 이 제작진이 영상 준비했다고 틀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답방을 할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아직 뭐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일정이 좀 잡히면 뭐 또 얼마의 시간을 보내줄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게 맞추어서 일정을 잡아야죠. 예. 아마도 벽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한라산 구경 좀 시켜줄 수 있다. 거길 갔으면 좋겠다. 양무석 이사장님. 네. 두 가지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사실로 거의 확정된 모양이다. 어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번째 이제 한국의 영산 백두산, 그다음에 그 한반도의 또 대표적인 상징인 한라산, 남과 북의 양극단, 양끝이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민족의 하나됨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통일의 염원으로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백두를 탐방하신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를 한라산 정상에서 또 함께 남과 북의 화합과 단합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백두산 경우는 케이블카나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천지까지인데 백록담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예리한 질문은 준비 안 된 패널에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마 그 고민, 만약에 진짜 한라산을 간다면 그 교통편 내지는 도보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체력 상황 이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현듯 궁금한 점이 좀 떠올랐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공항 모습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귀국한 모습인데요. 이분들이요, 사이판에 갔다가 슈퍼 태풍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죠. 괌을 거쳐서 겨우겨우 입국을 한 분인데요. 600명 정도가 이미 이제 귀국을 하셨다는데 사이판에 모두 1,800여 명 정도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600여 분만 우선 왔고요. 뭐 내일 모레까지 해서 뭐 한 32일 정도까지 모두 귀국을 할 예정이다 하는데 모처럼 만에 가족들끼리 휴가를 받아서 좀 좋은 곳에 갔다가 저는 엉뚱한 태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란 말씀 드립니다. 저 장면 네. 보면서 좀 무슨 생각했냐면 예. 그 주말에 회사나 예. 그 소속 기관에 말 안 하고 살짝 갔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요. 살짝 금요일 정도 껴서 한 2박 3일 얼른 갔다 오실 분들. 예, 살짝 갔는데 저게 규정에 다 위반이 되거든요. 위반되는 데가 많아요. 그분들 진짜 마음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다행히 어제라도 들어왔으면 그냥 오늘 출근하면 되시는데 저 비행기 편을 좀 뒤로 잡으신 분들은 오늘 내일 오셔야 되는데 이거 설명할 길이 참 막막하네요. 막막하게 됐어요.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군용기까지 보내서 아주 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군용기까지 보내가지고 적절하게 그 관광객을 수송을 했고 다른 모처럼 정부가 대응을 신속하게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 한국 봐라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중국 같은 데서도 뭐 수송기 보내고 한 정도인데 저는 날씨를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했을 때 한라산을 가냐 마냐 뭐 케이블카도 중요하지만 날씨가 큰 변수겠죠. 날씨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라산에도 뭐 눈이 올 텐데 답방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눈이 오면 또 그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뭐 답방 시기가 좀 빨라야 한라산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사이판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한라산 얘기까지 확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갈 텐데요. 오늘이 촛불 집회 2주 전이 딱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 소식 기사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진보단체는요. 개혁 입법 진행률이 0%다. 문재인 정부 민심에 역행했다. 이렇게 어제 집회에서 또 불만을 표시했네요. 여기 보면 촛불 집회 2주년 서울 도심 집회 기사 내용을 보면요.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진보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온전한 적폐청산, 개혁 역주행 안대 구호를 외쳤고요. 반면에 보수단체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하면서 집회로 맞섰다. 주말 동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일단 진보단체 주장입니다. 스스로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 역시 실망을 주고 있다면서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반면 여기 또 보수단체들은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 노동자, 자영업자 다 패하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다른 주장인데 자,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듣고 가죠. 네,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가 열렸죠. 이후 집회는 총 23차례 진행됐고 오늘이 집회 2주년입니다. 촛불 집회 2주년을 맞아 어제 서울 곳곳에선 진보와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는데요. 진보단체들은 촛불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자회사 전환이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적에만 치중한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고요. 광화문 광장에 모인 서울진보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보수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석방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사기 탄핵이었다라고 주장했고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혁명운동본부도 박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김수희 교수님. 촛불 집회 벌써 2년이 됐군요. 2년 전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벌어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진보 단체 그리고 보수 단체 둘 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 촛불 집회가 줬던 교훈은 예.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학계에서의 예. 이제 생각 일부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권력을 사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예.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또 다른 하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예. 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죠. 뭐 최저임금도 대통령 공약 때보다 후퇴했다. 뭐 이제 사회 경제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이 충족이 안 됐다 지금 이런 비판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저분들이 또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 정책적인 그 생각 속에서는 하지만 그 부분이 그 정부를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뭐 1, 2년 사이에 바꿀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다 이해 당사자들 속에서의 관계 그 협의를 해가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통합정부였고 협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뭘 더 비판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가닥을 이 촛불 집회 교훈을 잘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좀 잘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입장으로서 갔을 때 태극기 집회라든지 저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 그 가짜 파면 탄핵이었다 뭐 등등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사회 갈등적이고 이런 그 요구도 뭔가 좀 이렇게 순화시키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이제 보면서 좀 든 생각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보수 단체도 이제 주말 동안 집회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사기다. 석방하라. 이런 주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구호는 일부 단체의 주장인 걸로 보이고요. 보수 전체의 목소리는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한국의 그 헌법화에 있는 재판소 결정 내린 것이고 아쉬운 면이 많다 하더라도 그건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그 국정 난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실망이 이제 촛불혁명이라는 어떤 그 대중의 집회를 유도한 건데 이것이 이익단체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국정 운영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걸 개선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된 것인데 교체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제도 개선이나 국가 전체의 이익 개선을 위한 모습보다는 일부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반영이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고 또 국정의 가장 큰 목적은 민생이잖아요. 민생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요새 경제 걱정들은 참 많이 하셔서 경제 문제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안 보인다. 아마 이런 아쉬움도 아마 갖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촛불 집회 2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수감돼 있는 2명의 그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두 사람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31일 구속. 그에 앞서 최순실 씨는 2016년 11월 구속입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의 지금 수감 모습, 수감된 상태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일단 일반인 접견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일반인 접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최순실 씨 거의 200회 가까이 했습니다. 굉장히 자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변호인 접견, 수감됐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변호인 접견도 9월 초 기준으로 250여 회 정도에 머무르는데 반면에 최순실 씨는 거의 2배가 넘습니다. 550회가 넘어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수감 생활 모습이 사뭇 다르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통계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단 최영선 의원께서는 요 두 사람의 다른 모습. 지금 두 사람 모두 국정농단 문제로 지금 수감이 된 건데 안에서의 생활은 사뭇 다릅니다. 이걸 좀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죠. 뭐냐면은 그 정치적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정치적 동지들이
싶지 않거나 또 정치적 동지들의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가까운 그 친척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 괴로움 같은 걸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외로움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친인척 관리를 한다면서 친인척과의 그 거리를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미안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그들과 다시 단절하게 하는 접견을 스스로 거부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실패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족관계의 실패까지 느껴지니까 정말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양무서 이사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다른 모습, 다른 수감 생활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그 법정에서의 법리 다툼에 대한 의지가 없고요. 최순실 씨는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통해서 현재의 형량을 최소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생각이 높습니다. 다른 거네요. 그럼. 결국 그 뭐 각각의 기대가 다른 건데요. 최순실 씨는 현재 받은 확정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사람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기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에 있어서 그다음에 여론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의 침묵 상태가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 향후에 뭐 길게 봐서는 최순실 씨는 그 감형을 위한 사실상의 발부둥을 쳐야 되는 입장이고요.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양문석 이사장의 분석에 따르면 각각을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로 보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감 생활 모습, 촛불 집회 2년 맞아 저희가 좀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이재명 경기지사 아까 키워드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 경찰 포토라인 선다. 오늘 오전 10시에 분당경찰서에 출석합니다. 아마 그때 방송에서는 생중계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여기 보시면요. 지사 당선 후 첫 피고발인 출석이다. 신형 강제 입원 등 각종 의혹 조사다. 그런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요. 이재명 지사가 대형 로펌인 화우 여기에 변호를 맡겼다고 합니다. 대형 로펌. 굉장히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한 곳에 일단 본인의 변론을 맡겼다는 부분. 그리고요. 경찰도 있습니다. 경찰은요. 수사팀에 변호사 출신 4명을 투입을 했답니다. 이재명 지사와 경찰이 법 대 법에 싸움을 벌이는 건가요? 윤치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지금. 이 화우, 법무법인 화우와 4명, 변호사 출신 4명이 포진한 전 경찰 수사팀. 일단 이재명 지사께서도 심상치 않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본인도 변호사신데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거 수집이 끝났고 이제 법리 검토를 좀 부과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김부선 씨 관련된 그 쟁점보다는 아마 그 친형 강제 입원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그게 이제 또 선고하고도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재명 지사께서 예전에 그 입원서에 보면은 이제 보호자가 사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 동의 입원의 경우에 보호자가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가 거기에 그 진단이 붙어야 돼요. 막 그 과정에 이제 개입을 했다 이런 취지의 그 고소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해경궁 씨 관련돼서는 것도 확인이 필요할 부분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조사로 마무리 질 것 같거든요. 또 소환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현직 지사를 이렇게 서너 번 소환하기 쉽지 않고. 현직 지사를 뭐 여러 번 소환하는 건 사실 경찰도 부담일 수 있어요. 그 시간상으로 보면 또 13일까지가 공소시효 만료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검찰 송치 기간까지 고려하면 오늘 조사로 늦게까지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찰 쪽에서 저렇게 변호사 출신 경찰까지 전단팀에 놓은 거 보면은 기소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리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그 상대방 반박에 대비한 법리 반박에 대비한 법리 부가 작업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수 의원님,
현직 지사가 참 언제까지 이런 논란으로 계속 그러니까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 신상과 관련된 이런 일로 계속 뭐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짧게 6개월 정도로 둔 것도 빨리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무리 짓고 공직에 전념하라 이런 뜻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지금 적용된 혐의들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도 있고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12월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빨리 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허지부지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되 속도를 좀 내서 속도를 내라는 말은 좀 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관련 내용이 있어서 중앙일보 기사가 오늘 좀 눈길을 끄는 제목으로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전원책 한국당 조강특위위원 정권 졌으면 간섭 말라. 그러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측 조강특위 공격 안 받게 막아준 건데 이렇게 서로 약간 옥신각신한 듯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갈등 전혀 없다 불화설 해명했는데 중앙일보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전원책위원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김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도 많이 시달렸을 것이다. 김 위원장과 일합을 겨룰 관계도 아니고 갈등도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졌으면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공격 안 받게 막아준 건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또 반응이에요. 김철 교수님. 본인들은 이제 수습에 나선 듯한 모양인데 이 한국당의 두 인물을 놓고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정치권은 꼭 이렇게만은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원책 조강특위위원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뭐 갈등이 있을 그런 적이는 아닌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얘기하게 되니까 이제 변명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이제 모양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전원책 조강특위위원 이렇게 행보를 보면 이렇게 당내 여러 이제 특히 이제 비대위의 관계 속에서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사전 정지 작업도 하고 이런 가운데 뭐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자의적인 부분으로 움직이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송인이거나 이제 이렇게 하셨을 때 평론가로 활동을 좀 많이 하셨죠. 그 부분이 아직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이게 특히 이제 이게 조직위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 조직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말없이 판을 만들어 놓는 이제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그 위상도 세워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먼저 떠들어버리고 이렇게 이 얘기 발언해버리고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기강도 잡히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좀 상당히 순행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조강특위가 전국의 당협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을 감사를 벌이거든요. 그 과정에도 또 여러 가지 기사, 그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또 반드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나라 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사탄의 자식들 모두 사라져야. 이런 말을 하면서 총기 난사를 벌였다. 미국 최악의 유대인 증오범죄다.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소 총기 난사 11명 사망. 지금 중간선거 11월 초에 있는데요. 선거 전 백인 우월주의가 기승이다. 범인은요, 유대인과 이민자 혐오, 트럼프 친유대 정책까지도 비판을 하는 사람이다. 여기 인물이 있네요. 끔찍한 짓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폭발물 소포,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안 좋은 인물, 안 좋은 언론사에 배달이 됐는데 알고 보니 50대 트럼프 열성 지지자라 그러네요. 미국이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쪽도 보시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분열 부추겨 재미 본 트럼프. 과격 지지자 증오 테러 부메랑으로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lso, a possible DNA connection between samples collected from pieces of two different IEDs mailed in separate envelopes and a sample previously collected from SAOC in connection with an early... And I get attacked also. You get attacked. I get attacked all the time. Who gets attacked more than me? Ben, does anybody get attacked? 네, 양무석 이사장님, 미국이 왜 이러는 걸까요? 나라가 아픈 걸까요? 이런 일이 글쎄요, 이런 테러,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은 글쎄요, 미국에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닌가요? 선거 앞두고 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예. 정치적 행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예. 이 정치적 행위가 극단적인 그 예. 범죄 행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매일경제 같은 경우 참 재밌게 양쪽의 제목을 예. 뽑았던 거잖아요. 예. 미 폭발물 소포 용의자는 50대 트럼프 열성 지지자는 친 트럼프예요. 예. 그다음에 사탄의 자식들아 모두 사라져 이 사건은 예. 안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또 비판하는 또 그렇죠. 사람. 트럼프를 그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과 예. 정말 혐오하는 사람이 그 보여준 두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또 저는 깔끔하게 동아일보 제목 잘 뽑았다고 예. 생각을 해요. 분열을 부추겨서 예. 그 대통령까지 갔던 트럼프, 백인 우울주의를 예. 중심으로 해서 유색인종의 탄압, 그다음에 이민자 탄압,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트럼프가 부메랑을 맞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예. 그 자료 영상을 보면서 예.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그 공격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트럼프였고 그리고 일부 받을 뿐이다라고 예. 평가하는 게 예. 현재 미국의 극심한 분열 양상의 예. 중심은 트럼프의 말과 행동과 정책으로부터 예. 기인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최고 지도자. 그 때문에 이런 게 부메랑으로 다가왔다. 이런 분석인데 윤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에서 분열을 조장하게 되면 예. 이 그 정치적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민주주의처럼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체제가 예.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인종적 다양성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상당한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분열을 조장해서 정치를 이끌어간다. 불가능하죠. 미국은 그 다양성 때문에 강대국이 된 나라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을 적으로 예. 규정하고 적에 대한 테러가 예. 정당화된다는 이런 오신을 심을 수 있거든요. 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고 특히 펜실베니아는 예. 그러면 윌리엄 펜이라는 그 퀘이커 교도가 예. 세운 비폭력주의를 거주한 데거든요. 중심으로 그런 해서. 데서 벌어졌군요.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도 예. 그것은 갈등을 봉합하는 게 정치지 갈등을 조장해서 이익을 얻는 게 정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예. 좀 정치권들이 모두 좀 수긍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워낙 많은 나라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엔 다른 기사 간단히 좀 하나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엘리트 집에선 노 디지털. 실리콘밸리 엘리트라면은 이 디지털로 뭔가 본인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 노 디지털이랍니다. 여기 보면요. 아이들 휴대폰, 컴퓨터 접근을 막습니다. 그 부모들이요. 부모들 고용할 때는 금지 계약서도. 반면에 저소득층 자녀는 디지털 기기에 구속된다. 김철 교수님, 예. 본인들은 디지털 기기로 돈을 벌고 갑부가 됐는데 막상 본인들 자녀들은 못 쓰게 하는 현실. 그리고 오히려 저소득층만 디지털 기기에 구속되는 현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이건? 뭐 일단 하나는 이제 그 예. 디지털 문명이 갖고 있는 나쁜 점 예. 이거를 이제 자기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전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주의감 같은 게 있는 거고 예. 또 한편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실리콘밸리를 만든 이 분들이 예. 디지털 그 토대 위에서 성장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이 가능한 이유는 그래도 좀 아날로그적인 그렇죠.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부분에서 갖고 있는 생겨난다는 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디지털 문명이 더 커가기 위해서라도 예. 아날로그적인 측면들을 감수성을 갖고 있는
그게 사람들이 좋아야 필요하다는 된다. 거죠. 그 본인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런 문명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본인들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사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아르헨보다 낙폭 컸다. 아르헨은요 올해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아르헨 주식시장보다 낙폭이 컸답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영선 위원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유독 이렇게 많이 낙폭이 큰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0월 달만 놓고 보면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주식시장 예.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아르헨티나보다 10월 달에 많이 빠진 것은 맞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기준 시점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신흥국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그것은 2, 3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따지면 아르헨티나가 훨씬 많이 빠졌죠. 당연히.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든지 주변 신흥국부터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그 나라에서 충격이 먼저 왔고 한국은 충격이 그 위요. 거기에 따라서 좀 시점에 따라 좀 달라 보일 수 있다. 이런 설명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요.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